I got the cash in the bags. 20대 여성이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 옆에는 강으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자동차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처음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두 명의 남성. 그들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남성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인 샬럿은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샬럿은 미국 탑10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와 웰스파고 동부 본사가 있는 곳으로 미국의 주요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이리나 야물렌코, 당시 나이 20세. 이리나는 1988년 5월 2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리나는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북부 그린즈버러에서 생활하다 이후 채프릴로 이사가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리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샬럿 캠퍼스에 입학합니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이리나는 운동과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오지 탐험을 떠난다며 친구들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주에 있는 스탬피드 트레일로 가 한 모험가의 이야기로 유명해진 버려진 버스를 찾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매우 좋아해 종종 혼자서 사진을 찍으러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이리나는 집에서 통학이 편리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프릴 캠퍼스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또래의 여느 대학생처럼 희망 가득한 미래를 꿈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 이리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2008년 5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5월 5일 월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낮 1시 15분 한 쌍의 커플이 모터보트를 타고 샬럿 서쪽에 위치한 카토바 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운트 홀리 카토바 강둑에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자동차는 교통사고라도 당한 듯 차체가 망가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강으로 추락할 듯 위태롭게 강둑에 걸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은 가까이 가봅니다. 그런데 자동차 옆에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성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강둑에 있는 나무를 박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른쪽 바퀴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엔진은 중립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석 앞과 뒷문이 모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옆에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가 발견된 곳은 분명 강둑인데 그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몸, 머리, 옷 등이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 손으로 옆에 있는 덩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반쯤 먹다 남은 햄버거, 베개, 카메라 등이 있었는데 카메라 필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차 안에는 여러 생활용품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에는 3개의 밧줄이 감겨 있었는데 법의학자는 여성이 밧줄에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낮 2시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남성 한 명을 발견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리나와 그녀의 자동차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성이 낚시를 하고 있던 곳입니다. 두 곳의 거리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두 곳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중간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맨눈으로는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낚시를 하고 있던 남성의 이름은 마크 카버. 당시 나이 39세. 이날 마크는 사촌형 닐 카사다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강으로 나왔습니다. 사촌형 닐은 경찰이 오기 전
집으로 먼저 돌아갔고 마크 혼자 남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크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낚시하는 동안 무슨 소리 못 들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 맞다. 여기 부근 공사 현장에서 나는 기계음 같은 소리는 들었어요. 다른 소리는 못 들었어요. 경찰은 이어 마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낮 2시 30분. 마크는 딸을 데리러 가야 한다며 낚시 도구를 챙기고 먼저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크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경찰과 마주치자 당황한 듯 말합니다. 깜빡하고 낚시 도구를 놓고 갔어요. 하하하. 마크와 경찰은 악수를 하고 마크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들은 먼저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그녀는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샬럿 캠퍼스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리나 야몰렌코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리나는 3일 전 20살 생일을 보낸 갓 20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시험 기간이라 다른 수업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아침 9시 45분, 이리나는 학교 강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끝난 후 그녀는 오후에 있을 시험을 준비합니다. 10시 18분, 이리나는 학교 옆 신용협동조합에서 소에게 돈을 빌린 후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10시 35분, 이리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약 2km 떨어진 구딜 매장으로 갑니다. 그녀는 약간의 돈과 물건을 기부합니다. 물품 중 일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기부함 옆에 놓아둡니다. 10시 50분, 이리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전에 자신이 아르바이트했던 잭슨 스자바 커피숍에 갑니다. 이리나는 커피숍 사장과 관계가 좋아 자주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커피숍에는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점원에게 이날 이리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묻습니다. 점원의 말에 따르면 이리나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잠깐 머물다 커피숍 사장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11시 9분, CCTV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시간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 주차장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커피숍입니다. 여기는 이리나와 그녀의 자동차가 발견된 곳이죠. 커피숍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리나는 커피숍에서 출발해 19분 만에 이곳에 도착합니다. CCTV 영상이 선명하지 않아서 차 안에 이리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리나는 왜 강가로 갔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마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한 사진 작가가 경찰에 한 가지 사실을 제보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이리나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나면 카토바 강 풍경을 사진으로 꼭 찍고 싶다고. 이 말을 들은 경찰의 뇌리에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필름은 어디로 간 거지? 만약 이날 이리나가 풍경 사진을 찍으러 카토바 강에 갔고 예상치 못하게 무언가 비밀스러운 장면을 찍어 살해된 것이라면 경찰은 이날 낚시를 하고 있던 두 명의 남성 마크와 닐을 떠올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크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두 번의 결혼으로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어 손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2005년 마크는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크는 2명이 자신의 차를 훔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총을 들고 그들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 총을 쏩니다. 마크에게 총을 맞은 두 사람은 마크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또 마크는 자기 아들에게 총을 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크는 아들과 레슬링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마크가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말합니다. 어때? 나 카우보이 같지? 그리고는 느닷없이 총을 발사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마크의 아들은 단지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증언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역시 기각합니다. 마크의 사촌형 닐 카사다.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난폭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95년 닐은
사람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사건 당일 마크와 닐은 이리나가 발견된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차가 파손될 정도로 저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날 당시 두 사람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분명 어떤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경찰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이리나와 그녀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또 다른 경찰관이 마크와 닐이 낚시를 하던 곳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낚시를 하던 곳에서 말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크와 닐은 아침 11시 30분에 낚시를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하다 닐이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않아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닐이 떠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리나를 발견한 시간은 낮 1시 15분 무렵입니다. 닐은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떠나 현장에 없었다고 해도 최소 마크는 이리나의 차가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자동차가 강둑에 나무를 박았을 때 분명 큰 소리가 났을 겁니다. 마크는 바로 100m 떨어진 강기슭에 있었죠. 경찰은 마크가 사고가 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는 기계음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마크와 닐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두 사람을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합니다. 두 사람은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우리는 단지 낚시하러 갔을 뿐이에요. 이리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녀를 죽이겠어요? 두 사람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DNA 샘플을 제공합니다. 마크의 사촌형 닐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행해 무사히 통과합니다. 마크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 응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이들이 이리나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경찰은 반복해서 CCTV 영상을 여러 번 확인하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이리나의 가족은 실종 전단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배포하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5월 16일 이리나가 다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샬럿 캠퍼스는 1만 달러, 우리 돈 약 12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걸고 주요 단서를 제공하는 이에게 보상하기로 합니다. 6월 17일 주지사까지 나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5,000달러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기로 합니다. 보상금은 총 1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9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7개월 후 2008년 12월 드디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리나의 차에서 마크와 닐의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된 곳은 총 3곳이었는데 운전석 뒤쪽 지붕에서 닐의 DNA가, 조수석 창문과 손잡이에서 마크의 DNA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리나의 차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DNA를 근거로 마크와 닐이 이리나의 차에 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리나의 차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경찰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경찰은 마크와 닐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리나도 모르고 이리나의 자동차는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DNA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다음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닐이 55세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011년 3월 21일 이리나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검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사건 당일 이리나는 사진을 찍으러 카토바강으로 갑니다. 그러다 그녀는 마크와 닐이 관련된 찍지 말아야 할 어떤 사진을 찍게 됩니다. 마크와 닐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밧줄을 이용해 이리나를 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필름을 꺼내 증거를 인멸한 뒤 이리나의 차를 강둑 아래로 밀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합니다. 검찰은 이 가설을 통해 카메라의 필름이 왜 사라졌는지, 이리나의 차에서 왜 마크와 닐의 DNA가 발견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여전히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존재했지만 배심원단은 장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해 재판부는 마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마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경찰은 2년 동안 8명의 용의자를 수사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8년 후 2019년 6월 5일 이리나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흘렀습니다. 마크는 이미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보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던 마크와 닐 두 사람의 DNA는 다른 유전자와 혼합된 매우 낮은 품질의 DNA 샘플이었으며 이는 모두 오늘날 사용되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인 밧줄에서 발견된 DNA는 마크와 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리나의 손톱에서도 이들의 DNA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크의 변호사들이 원심 재판에서 법의학자를 찾아가 자료를 받았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DNA 증거의 문제와 마크의 변호사들이 원심 재판에서 그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마침내 재심을 허가합니다. 재심 법정에서 마크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마크는 심각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의사에게 3kg이 넘는 물건은 들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마크는 애당초 이리나를 해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크의 사촌형 닐 역시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어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매우 큰 힘이 필요한데 두 사람 다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신체적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리나의 자동차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DNA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변호사는 경찰의 실수로 마크와 닐의 DNA가 이리나의 차에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강가에서 마크를 만났고 악수를 했습니다. 또한 마크와 닐의 지문이 묻은 물건들도 만졌죠. 이후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경찰은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나의 차량을 만졌고 이때 마크와 닐의 DNA가 이리나의 차로 옮겨가 묻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때문에 마크와 닐의 DNA가 다른 유전자와 혼합된 낮은 품질의 DNA 샘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경찰은 다른 제보와 단서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리나가 살해되고 2주가 지난 시점인 2008년 5월 21일 강간 혐의로 잡힌 37세 남성이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죄를 자백했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흑인 남성이 온몸이 젖은 채 노트북을 들고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는 제보와 건장한 백인 남성이 이리나의 차를 모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습니다. 경찰은 오로지 마크와 그의 사촌 닐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 확실히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마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이리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이리나는 구딜 매장에 들러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기부한 금액은 학생 신분이었던 그녀가 하기에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자신의 베개를 기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이 이를 거부했죠. 이리나는 왜 베개를 기부하려 했을까요? 많은 네티즌은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3개의 밧줄 중 2개에서 이리나의 DNA가 검출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2개의 밧줄은 이리나 스스로 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리나는 강둑에서 발견되었고 몸, 머리, 옷까지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이리나 스스로 강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리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강둑에 있는 나무를 차로 들이받았지만 실패하자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하자 밧줄을 이용해 스스로 자기 목을 맨 거죠. 그래서 마크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의 가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리나는 현재의 생활에 충실했고 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이리나의 생일에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그녀에게서 조금도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리나가 살해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리나의 차 트렁크에는 반쯤 먹다 남은 햄버거가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완벽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패스트푸드를 아주 싫어했죠. 이리나는 타인에게 매우 친절해 낯선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가던 중 낯선 사람을 차에 태웠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마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가 정말 범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